한 시간 반 동안 라이프스타일 도시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릴 텐데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시면 사실 제가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위는 경영학 박사인데 저희 대학원에 정치경제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정치학과로 가서 특히 제가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이제 정치학자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뭐 세계화 그리고 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라이프스타일 부분에서 좀 부진하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제가 한번 매개로 한번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지역에 저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쓴 책이 작은 도시 큰 기업.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이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배출하기 전에는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은 우리가 이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대기업을 배출한 작은 도시들을 제가 찾아서 그 도시의 비밀이 뭔가 그런 그 작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결론이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도시의 미래는 뭐 라이프스타일이다. 이렇게 용감하게 그 끝을 냈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이 결국에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방식인데 거기서 모든 게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럼 한국은 어떤가? 한국 상황을 설명한 책이 라이프스타일 도시고 라이프스타일 도시가 세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부분이 있고 라이프스타일 산업 부분, 비즈니스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제가 연재를 했는데 골목길에 대해서만 글만 쓰면 독자들 호응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골목길 문제부터 정리하고 이제 라이프스타일도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잠시 전 골목길 현상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결국에는 이 변화가 우리한테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라이프스타일 변화나 수요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늘도 오신 것 같고 앞으로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오신 것 같아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나 라이프스타일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솔직하게. 그건 여야를 떠나서 라이프스타일이 이렇게 중요한 변화인지 알고 계시는 정치인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뭐 지자체장, 시장님, 도지사님들도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변화,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성세대나 우리 그 지도층에서 이런 변화를 모르니까 충분히 이 분야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해결하는데 좀 더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여기에 투자를 하면 우리도 이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나 어떤 라이프스타일 산업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는 도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뭐 그냥 제 구호예요. 라이프스타일에서 뭐 미래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단어인데 모르겠어요. 막 뭐 매년 새로운 그 키워드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 막 너무 많아갖고 제가 정리해 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4단어 정도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성, 다양성, 그리고 뭐 삶의 질, 그리고 뭐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인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삶의 질인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그런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단어를 표현한다는 느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의 질을 좀 높이겠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의식주 생활 부분에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 이런 수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변화는 2011년 되면 벌써 이제 경제연구원에서 인식합니다. 그래서 LG연구원 2011년 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7개로 지금 라이프스타일을 분류합니다.
뭐 그동안 많이 변했어요. 2011년 이후. 하지만 뭐 여기서 사라진 게 있나? 계속 이렇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 뭐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개인적인 가치, 뭐 어떤 실용주의, 뭐 가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이 보고서에서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이 변하면 결국엔 소비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가치관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면 관심사가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그럼 소비가 바뀌고 해서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가족이 주요 관심사고, 그럼 집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집에서 소비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아시겠지만 수많은 산업을 이미 배출했어요. 뭐 저에게 뭐 하나하나 전부 설명 안 드리더라도 건강 웰빙은 뭐 그죠, 유기농, 요가, 뭐 녹차, 산악자전거, 뭐 여기 뭐 다양한 이미 산업을 우리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트렌드라는 건 30년 전에도 있었고 40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새로운가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모든 제가 보기에는 시작은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성비 따지고 좀 여유가 있으면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모던 소비자라고 부르주아 여기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거보다는 좀 차별적인 주체적 자기가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소비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심미적인 가치의 높은 의미, 뭐 감성이라든가 이런 소비자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게 2000년도 중반 정도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분들이 골목길에 많이 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 제가 라이프스타일 소비자라고 하는데 노마드 소비자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밀레니얼들인데 좀 주체적 차별적보다 좀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연대적 소셜적 소비라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와 소통한다, 이웃과 소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셜적 소비다.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요새 보면 뭐 수제, 뭐 핸드메이드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가능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면 무슨 보면 뭐 친구들끼리 파티하거나 해서 직접 뭘 DIY랑도 관련이 있지만은 어떤 의미면 내가 살고 있는 고장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든 거를 더 선호한다.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반대 개념으로 가면 지역 생산, 지역 소비. 그래서 어딜 가시든지 지금 세계 어디 가시든지 어느 도시 가든지 이런 로컬 브랜드 편집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애틀 메이드, 뭐 메이드 인 시애틀, 포틀랜드 메이드에서 제가 이제 포틀랜드 시애틀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동 단위로 가면 뭐 메이드 인 연희동, 뭐 연남동 메이드 이런 개념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로컬 브랜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골목 상권 같은 데 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취향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있고 그럼 좋아하는 가게는 거기 오면 손님이랑도 어떻게 보면 취향이 맞고 주인이랑도 코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옛날에는 내가 소비자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거기다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은 걸 아시잖아요. 거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어른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친절한 게 골목 상권입니다. 그래서 뭐 재료 떨어지면 뭐 문 닫고 그죠? 주로 예약도 안 받고 당연히 주차는 안 해주고 이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러면 뭘 찾고 있는지 물론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가지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향들이 모이는 취향 공동체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대적 소셜적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역사적인 진화를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서. 근데 이 상당 요새 일본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일본에서 많이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고도 성장기 이렇게 잃어버린 20년 현재 넘어오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단계별로 이런 소비 성향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술 변화고 가치 변화인데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어떤 기술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가면 그런 단어 쓰지도 않고 그렇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정부나 온 사회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더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는 둔감합니다. 탈물질주의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탈물질주의인데 선진국에는 벌써 7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고 우리가 2000년도 중반이니까 선진국보다 30년 뒤죠.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두 그 변화의 관계를 봤을 때 저는 가치 변화가 기술 변화를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변화가 우선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탈물질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뭔지 질문을 안 하고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인데 국가주인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세상과 캘리포니아가 원하는 세상이 같은지?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게 고민 안 하고 지금 따라가는 가고 있는데 그 끝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유토피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디스토피아 가능성은 높은데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엔 개인주의의 어떤 완성인데 개인의 해방을 위한 어떤 기술들인데 예를 들면 처음엔 PC에서 시작했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그렇죠. 우선 개인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정보 독점에서 해방을 시켜야 한다 해서 PC를 만들어요. 그 다음 PC에서 스마트폰이나 지금 공유경제, 블록체인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조직이나 중앙 권력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인데 어떻게 거꾸로 가는 트렌드 좀 있긴 하지만 처음에 이런 기술을 개발한 선구자들은 당연히 어떤 개인 중심의 사회를 꿈꾸는데 우리가 개인주의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했다. 아니면 공동체가 더 중요했었다. 했을 때는 저는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가치 변화가 더 중요한데 오히려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따르고 있다는 생각하고요. 미래는 가치 변화가 더 중요해요. 결국에는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면 인간은 뭘 해야 하는가?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저 라이프스타일 창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재밌는 일 그리고 의미 있는 일, 아름다운 일을 인간이 해야 된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라이프스타일 창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한 삶의 질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그 사회의 구성원이 좀 더 독립적이고 좀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라이프스타일 창출 능력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창출 능력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낙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도시나 국가 아니면 기업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그 도시나 기업 국가는 낙오한다는 게 저희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제가 이런 강연할 때 저는 자꾸 이렇게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 차원에서 라이프스타일 접근하다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생각하시는데 또 국가 발전 차원에서 제가 접근하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라이프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다 수입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캘리포니아나 미국 서부, 북유럽, 일본에서 넘어오는 것들인데 뉴욕에서도 일부 오지만은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라이프스타일로 경쟁하는, 라이프스타일 놓고 경쟁하는,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놓고 경쟁하는 세상에 간다면 결국에는 한국 고유의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그죠? 제한하지 못하면 저희가 이렇게 높은 생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라이프스타일은 뭐지? 그러면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가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수입만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는 수입해서 어떻게 보면 수입 대체 산업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수출까지는 당연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70년대 선진국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데 잉글하트가 세계적인 연구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50개 주요 국가의 문화 변화를 추적합니다. 그러면 여기 X축이 이제 여기가 이제 물질주의예요. 생존 가치라고 하고 얘가 자기 표현 가치가 탈물질주의 가치고요. Y축이 그러니까 전통 가치하면 주로 종교입니다. 종교고 이쪽이 세속 합리성 가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80년대 초반서부터 90년대 말이에요. 그 독일을 보면 서독을 보면 다 45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들 북유럽, 그죠?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노르웨이는 전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탈물질주의가 급속하게 진행됐고 또 세속 합리성 가치,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이 약해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북유럽은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유럽형 모델인데 미국은 아직도 종교가 중요하다 보니까 81년에서 95년 사이에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냥 개인의 탈물질주의 가치만 높아진 거죠. 한국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81년에서 96년 사이. 그 대신 일본은 유럽 모델로 훨씬 가까이 가 있어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 당연히 를 유지하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전통을 복원합니다. 유교. 그러다 보니까 전통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히 탈물질주의에서 일본에 비해서 너무 뒤지고 있는데 81년엔 비슷했어요. 일본과 한국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일본은 이미 탈물질주의 선진국이 돼 있고 한국은 물질주의에 정체돼 있다. 이게 제 기본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모던 재팬하고 모던 코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금 바꾸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럼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뭐냐? 여기서 이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쪽에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학문 분야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라고 네이버나 구글을 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창업자가 자기가 라이프스타일 즐길 정도로만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그걸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랑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연구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문적인 개념이 아닌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기업 중심으로 이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단어를 많이 쓰면서 보면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에서 라이프스타일 그룹으로 나눠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보시면 대량 특정 라이프스타일에 특화한 브랜드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스타벅스나 나이키나 홀푸드마켓, 러쉬 이런 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하고, 편집자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의 철학이라는 게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편집해서 제안한다.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라이프스타일 센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자연 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리를 융합한 어떤 새로운 4세대 쇼핑센터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수정하면서 롯본기 힐스하고 광교 네오벨 엘리웨이인데, 이런 새로운 신세대 쇼핑센터는 라이프스타일 센터라고 하고요.
뭐 치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떤 고객의 뭐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뭐 책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콘텐츠를 큐레이트 해준다는 그런 개념의 라이프스타일 제안, 뭐 기획 비즈니스 이렇게 지금 그 기업들이 자기 비즈니스를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그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그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을 보통 일반적으로 결국엔 창업자 개인의 철학과 취향, 전문성 여기에 달렸다고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몰 브랜드일 경우는 맞는데 좀 이게 하나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의 본질이라면 몇 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누구든지 결국에 이제 개성 다양성 얘기하면 자기의 어떤 취향 안목이 중요하니까 또 개인주의 그 요소가 강한 것 같고 공통적으로 삶의 질을 많이 강조합니다. 결국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단순히 물질주의랑 대비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탈물질주의하면 또 독립적인 뭐 의미 있는 심미적 그리고 이제 공유, 커뮤니티, 연대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물질주의와 기존 기성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어떻게 보면 차별화하려는 노력인데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다면 커뮤니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충성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이 될 수가 있고 결국엔 자기 라이프스타일이니까 자기 혼자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취향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가 형성해야지 의미가 생기고 그래야지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네 가지 그 요소를 합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비즈니스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실제 수요라든가 아니면 잠재적 수요를 충족하는 비즈니스를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산업에도 많이 뒤졌기 때문에 이제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 문화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역 문화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본질, 비즈니스의 본질은 이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지속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금방금방 변하는 거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뭐 패션 패드나 뭐 트렌드조차도 라이프스타일에 비하면 단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한 집단 일관되게 추구되는 정체가 문화적 개념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되는 거고 성공한다면 다른 그 기업이나 다른 나라에서 복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라이프스타일 철학이 창업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내재화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제가 좀 주로 이 얘기할 때 아웃도어 회사 하면서 국내 아웃도어 회사들이 본사들이 전부 시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불평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 라이프스타일 기업들 보면 뭐 스노우픽 같은 데가 뭐 대표적이지만 되게 다 어떻게 산악 지역에 있고 그러면 뭐 해변 지역에 있고 그래서 전 직원이 정말 그 회사가 파는 그런 그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이나 아웃도어 자체도 그냥 벌이 그죠? 그냥 일에 불과한 거지. 자기가 파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정말 생활화 안 한다. 그래서 스노우피크 같은 데는 니가타야인데 가보니까 본사가 산 중턱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본사를 놓고 자기네가 파는 상품을 정말로 캠핑을 해가면서 체험을 하는데 회장이 1년에 3분의 1은 캠핑하겠다. 그 캠핑장에서 약속을 하고서 이런 그 기업이랑 여기에 이제 뭐 시내 본사에 있는 그런 그 아웃도어 기업이랑 과연 장기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재성이 중요하고 지역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따라가려는 라이프스타일이 다 지역 아니면 국가 작은 나라는 국가 단위인데 그럼 우리가 캘리포니아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을 그럼 한국에서 물론 수입해서 조그만 가게는 운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큰 산업 입장으로 캘리포니아 예를 들면 서핑이라든가
와인은 또 기후적으로 안 되겠지만 캘리포니아가 지금 대표하는 뭐 유기농이라든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면 거기에 굴지의 회사를 우리가 배출할 수 있을까 할 때는 좀 약간 전 그 캘리포니아가 아닌 지역에서 그런 기업을 캘리포니아 라이프 스타일에 특화한 라이프 스타일 기업을 배출하기 어렵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산업화하려면 그 지역에 에서 생활화가 돼야 되고 결국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로컬 소비와 로컬 생산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지역 주민이 아까 말한 그 회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그 회사가 파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또 그 상품을 많이 사줘야 돼서 충성 고객층을 지역에서 확보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라이프스타일 생태계를 구축하기 힘들다. 라이프스타일 생태계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제 개념에서는 이따가 이제 도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고 우리 국가 경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성 차원에서 뭐 트렌드라든가 패션인가 여기 패션과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하는데 첫 문장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바닥에 침전돼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게 라이프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게 사실은 100여 년, 최소 몇백 년 동안 어떤 그 북유럽 사람들 추구한 가치에 바탕을 둔 라이프스타일이지 갑자기 뭐 우리가 좋으면 그런 가구나 그렇죠 의류나 음식이나 당장 사서 수입을 할 수 있지만 그거와 경쟁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은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갖고 안 되고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다양한 분들이 말씀하지만 조직 문화에 내재워야 된다 라이프스타일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 라이프스타일 보면 액티브 웰빙 건강 서핑 뭐 요가 이런 것까지 하면 더 개성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소상공인 산업이 발전한 어떤 게 독립가게들이 발전한 버클리, 포틀랜드, 브루클린은 힙스터 독립기업 뭐 유기농 자연주의. 일본도 사실은 도쿄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 그 젠 문화라고 하는데 오랜 그 서원불교에 기반한 친환경주의 슬로우 라이프 미니멀리즘이 강하고 우리나라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도교도 있고 선교도 있고 다 있었는데 우리는 산업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일부가 안 됐지만 일본은 그 전통이 남아서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랑 일본은 항상 교류합니다. 소통하고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포틀랜드 가면 일본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접목되는 부분이고 북유럽 당연히 북유럽 자연주의에 기반한 환경주의에 기반한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기반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계적인 그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나 기업을 우리가 배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우리도 그런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산도 많고 강도 많고 냇가도 많아서 굉장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역 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해서 단지 그냥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에 좀 잊고 있었다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그 우리나라의 그 라이프스타일 산업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기반 생태계를 확립한 후에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성장했다고 제가 좀 이따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라이프스타일 분야에 그죠 자기 그 출신 도시에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하는 그 창업자의 개인적인 능력만 봐요. 주로 어떤 기업을 연구하고 분석할 때. 하지만 이제 생태계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미국인데 미국에서 저는 그 70년대부터 물론 60년대 이제 카운터컬처나 반대 운동을 통해서 어떤 그 탈물질주의가 미국의 그 주류 문화로 진입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70년대, 80년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탈물질주의 기초한 나이키라든가 홀푸드 마켓 그리고 스타벅스 저는 그 애플도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카운터컬처
가치에 기반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히피 캐피탈리스트라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 그러면 그 60년대 카운터컬처 리더들의 창업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80년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어떤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일본과 뭐 북유럽 그리고 물론 이제 독일 일부 참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서 중심지는 캘리포니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전 소개해드린 책이 첫 번째 책인데 스타벅스 나이키뿐만 아니고 이케아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조교수를 했던 텍사스 오스틴 홀푸드 마켓 구글도 보면 전 팔로알토 애플도 이제 팔로알토 지역 문화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유럽 가도 이제 네슬레 그 지역 문화가 강한 도시가 교토고 교세라가 이름 자체가 교가 교토예요. 세라미켓 교세라 해서 어떤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회사라고 한 주장을 용감하게 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나 나이키는 길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케아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케아 그 광명 매장에 가면 그 이케아 고향 동네 포스터가 이제 스몰랜드예요. 그래서 스몰랜드인데 스몰랜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애들 그 타가수 비슷하게 운영돼 있대. 어린애들이 노는 장소라 스몰랜드라고 하는데 아니고 이케아가 창업한 도시가 알르몰트인데 그 지역을 스몰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케아는 처음부터 스몰랜드 사람들 중심으로 경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 핵심 인사는 다 스몰랜드 사람들인데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근데 그 동네가 가난한 농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캄프라드인데 처음 창업할 때 시골에서 가구점을 하니까 시골에서 가구점을 창업했을 때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해야 되는지 상상을 해보시면 일단 싸고 편리해야 되고 거기는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온라인으로 메일 오더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큰 도시가 상업 지역이 없고 근데 오프라인으로 가면서 우리가 중심 거리나 쇼핑몰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 기업이 창업했을 때 그러니까 벌판에다가 큰 매장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벌판에 큰 매장을 지는데 농부들이 이제 트럭을 몰고 오니까 오랫동안 운전하고 하니까 처음부터 점심을 제공해서 식당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때는 택배가 그러니까는 그냥 조립 가구를 개발을 해서 싣고 가도록 편리하게. 그러면 지금 보면 이케아 그 비즈니스 모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처음이랑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네 환경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해외에 나가면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창업이나 미래 기회를 볼 때 자꾸 다른 나라는 뭐 하지? 그래서 그냥 비슷한 거 한국에서 하면 될까? 거의 우리나라 창업 99%가 그러지 말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계 시장에서 어떤 그 니즈를 찾아서 창업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30-40%는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우선 찾고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그 비즈니스를 전국화하거나 세계화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Think Local, Act Globa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역에 기회가 있다는 걸 갖다 잊고 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특히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 쪽으로 가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케아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은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는 건 그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재밌는 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안 바뀌어요. 전국에 가던 세계를 가던. 그러니까 스타벅스 매장이 그죠. 지금은 좀 몇 단계로 막 지금 블루보틀 이런 데 경쟁하다 보니까 로스터리도 만들고 하지만 기본 스타벅스 매장은 87년에 픽스돼서 그 다음은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너무너무 많이 들으신 얘기지만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는 사실 87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71년에 창업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커피 원두커피 매장이었어요. 원두커피 그냥 로스팅해서 파는 가게였는데 그리고 이제 커피는 그냥 맛보라고 조금씩 만들어서 맛보게 하는 그런 가게였고 하워드 슐츠가 뉴욕에서 커피 기계를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게 너무 많이 주문을 하니까 신기해서 와서
그 커피를 마셔보고 이 커피의 미래가 여기다 해서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디렉터 일하다가 이태리 출장 가요. 이태리 출장 가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카페 그 엑스프레소 커피 카페를 가보고 돌아와서 사장들 보고 우리도 카페 하자 했더니 사장이 우리는 음식 장사 안 한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냥 커피 빈만 팔겠다고.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창업한다고 그래서 이 일 지원하려는 우리가 엑스프레소 커피 카페를 엽니다. 근데 그 사장들이 2년 후에 버클리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버클리 피치 커피를 보고 비슷한 걸 만든 게 스타벅스인데 피치 커피가 매물로 나옵니다. 매물로 나오니까 자기네 워낙 로망이 피치 커피 그거 인수하겠다가 돌아가면서 스타벅스를 하워드 슐츠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일 지원원을 그냥 이름을 바꿔서 그냥 스타벅스 이름을 유지하고 본격적으로 엑스프레소 커피. 그죠? 근데 이런 게 없었어요, 미국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엑스프레소 커피를 제가 처음 먹어본 게 여길 것 같아요, 미국에서. 91년에 시애틀에서. 그 정도로 미국 커피는 뭐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맥스웰 커피 이런 거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미군 부대에서 많이 나오는 커피들인데 굉장히 커피가 맛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스타벅스가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엑스프레소 커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보급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커피가 여기도 커피 있지만은 도시 문화의 지금 핵심 어떻게 보면 상품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사후적으로는 당연히 세계적인 커피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사전에도 보면 여기가 일단 커피를 많이 마시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 티 앤 스파이스 있었지만 시애틀에는 항상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많았습니다. 87년 전에도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기후 때문에 여기는 1년 내내 비가 와서 우중충해서 자살률도 높고 그래요. 7, 8월만 좋은 때인데 그때가 우리가 가서 시애틀이 뭐 아름답다 그러지 너무 그냥 너무너무 추워갖고 제 친구들도 보면 거기서 다 텍사스로 이사 왔어요. 거기 계속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포틀랜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축구 비가 많이 오니까 커피를 지금도 커피 소비량이 가장 높아요. 미국에서. 시애틀이. 이게 모든 게 지역 환경이 결합해서 성공시킨 모델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동의하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업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서 뭐 시애틀에 스타벅스 본사가 시애틀에 있다고 그게 하나도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후적으로 그 전에도 그렇지만 스타벅스가 진입하면서 이제 커피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 뭐 시애틀성 뭐 대표적인 게 툴리스고 그런 대기업들 진입하고 그 외에도 독립커피라든가 비주류 커피가 여기 다 이렇게 다 모여 있고 여기 이제 커피 문화가 여기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애틀이 기본적으로 테스트베드 역할하면서 스타벅스가 새로운 상품 다 시애틀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애틀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수준이 높고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지만 로컬 소비가 따라가니까 여기에 보면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된 거죠. 소비자, 생산자,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생태계가 생기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애틀 커피 산업 생태계와 경쟁을 해야지 한 기업만 봐서는 스타벅스를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블루보틀이랑 스타벅스랑 뭐 경쟁을 해서 누가 이길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애틀을 볼 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시애틀이 이렇게 커피 산업 이렇게 매력적인 어메너티라고 그래요. 도시 문화가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간 건지 아니면 거꾸로 이런 기업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이런 그 도시 문화 산업이 들어간 건지 한국 사람들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가 창조도시론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업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도시 문화 산업 소비재는 그냥 부가 산업 따라 들어가는 생각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애틀 같은 경우는 하이텍 산업 그리고 이런 어떤 도시 문화 산업이 잘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포틀랜드 라이프스타일 도시라면 이제 대표적으로 포틀랜드를 얘기하는데 포틀랜드도 뭐 시애틀은 커피 말고는 굳이 이 도시 문화가 못 가 했을 때 음악 빼놓고는 이렇게 한마디 정하기 어려운데 포틀랜드는 굉장히 쉬워요. 일단 아웃도어 그리고 이제 독립 문화라고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슬로우 라이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라고 정리하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의 미래인데 각 그 지역 문화 항목에 세계적인 그 산업 생태계가 따라가요. 그래서 아웃도어는 당연히 알다시피 그 나이키 중심으로 1000개 기업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신발 그리고 이제 스포츠 기업들이 그리고 두 번째 그 독립문화 진보적 여기가 우리나라 홍대 같은데 그런 진보적인 사람들이 독립정신 인디문화가 강한 사람이 모였더니 메이커 크리에이터 산업이 로컬 브랜드 산업이 아마 미국에서 넘버원인 것 같고요. 슬로우 라이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킴포크 라이프스타일 여기 잡지도 여기 시작했지만 전반적으로 슬로우 라이프 산업이 발달돼 있고 환경은 당연히 미국에서 일세 환경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에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로컬 문화가 이 로컬 라이프 스타일이 당연하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기다 보니까 로컬 소비자들이 그 문화를 즐기면 당연히 그 기업이 따라 들어가는 거고 산업화가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선순환 그런 구조를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갖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립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라든가 맥주 브랜드 그리고 독립 출판 그 외에도 많아요. 음식점도 많고 그 맥주뿐만 아니라 양주 디스틸러리 여기 다 모여 있고 또 메이커 운동이 발달했는데 포틀랜드에서 메이커를 뭐 3D나 기술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DIY 자기가 만들면 음식이든 뭐든 옷이든 공예든 자기가 스스로 만든 상품을 팔면 DIY라고 그래요.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 자원이 너무 풍부해요. 그리고 그 포틀랜드 메이커들 상품만 모아서 편집하는 가게도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이 편집샵을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 그리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메이커도 어떻게 보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예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웃도어입니다. 아웃도어를 보면 여기에 나이키가 여기 있고 아디다스 미국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아머 연구소도 여기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키인이라든가 뭐 굉장히 유명한 신발 기업도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스포츠 용품 기업들이 뭐 그것만 우리는 보통 산업 생태계 하면 기업과 공장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많이요. 그리고 프로슈머로서 산업 혁신에 기여를 하는데 일단 운동을 많이 해요. 여기는 그죠? 운동화를 많이 신고 그리고 여기 전문 인력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발에서.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마케팅 하는 모여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신발 기업 창업하려면 포틀랜드를 가야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투자자도 거기 있고 전문 인력 구해서 포틀랜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생태계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발 기업들이 항상 창업하고 또 일본 실패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건강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생태계가 무서운 이유가 이 세 그룹 전부 포틀랜드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좋아하고 즐기고 공유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포틀랜드랑 경쟁하는 도시가 부산인데 부산 신발 산업은 공장밖에 없다고 보시면 공장. 그럼 부산 시민들이 뭐 운동화를 더 신고 운동을 더 하느냐? 그거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 시장님한테 운동화 신으시라고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가 했어요. 신발 도시의 시장이 당연히 운동화 신고 요새는 운동화가 좋아져서 거의 뭐 구두같이 생긴 운동화도 많은데 왜 안 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시다시피 부산도 충분히 그 환경이 다르고 바닷가도 있고 여기 뭐 자연 환경이 달라서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다른데 그건 다 버리고 전군 어디 가나 소강남을 만듭니다. 신도시 만들어서 실제 생활은 서울이랑 똑같이 해요. 그건 면단위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살아서 지하하는 거 여기 뭐 이 동네 문화죠. 강남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바닷가가 있으면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내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산업이 발전 못하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부산에 무슨 기술자가 있긴 있지만 세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신발 기업을 창업하겠다는 외국인 인재가 부산에 와서 창업할 정도로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산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운동, 신발이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비슷하게 메이커 기업도 많지만 메이커 자원이 굉장히 여기가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고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로컬 브랜드를 많이 사줘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독립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비슷하다고 하면 홍대가 이런 비슷한 생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립 문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홍대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라이프스타일 산업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지역 문화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비슷하게 가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뭐 사람뿐만이 아니고 기업들도 많이 모여 있는데 디지털 노마드도 전국적으로도 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좋아하는 도시들이 보면 저는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4년, 2014년에 변화를 보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도시도 공통적으로 제가 말하는 라이프스타일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아까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이런 거죠. 좀 더 자기가 개성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탈물질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좀 강하고 아까 두 번째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이런 도시가 라이프스타일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10년 전보다 인기가 높은 도시 보면 다 이런 데죠. 한마디로 인스타그램 사진 찍을 장소가 많은 공간이 많은 동네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업도시는 탑10에 못 들어갑니다. 창원, 포항, 울산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10년 전보다 인기가 떨어진 대구, 광주, 대전을 보면 우리가 여행을 잘 안 갑니다. 근데 2014년 잘하라 그래요. 요새 지금 하면 대구, 광주는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산업 관점에서 보면 라이프스타일 성공 조건은 일단 물론 기업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스타일 생활해야 되는 건 맞고 여기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지역의 어떤 생활 문화면 좋고 아니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 돼야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성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지금 지역이 갖고 있는 기존 산업의 상품을 지역 소비자랑 관광객과 연결하는 비즈니스 창업이 가장 쉬운 거예요. 군산의 사케 같은데 사케 바를 제가 지금 열었습니다. 수복이라는 영화 시장 내에 열었는데 그게 제일 잘 된대요. 10개 가게가 열었는데 수복 사케바가 제일 잘 된대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전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 군산이 사케 우리나라 사케 생산한다니까요. 청주라고 불러도 그렇지 이게 백과수복입니다. 근데 이제 롯데주류가 지금 갖고 있는데 단일 공장은 세계 최고로 큰 사케 공장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국, 일본은 수백 개고 거기도 이제 백화수복, 청아, 국향, 설화를 생산해요. 그게 다 순서도 혼조조, 준마이 다 긴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청주라고 부르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딱 생산하면 그냥 트럭에 넣어 전국으로 그냥 유통시켜버립니다. 그 동네에 안 남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케도 생사케가 있어요. 생 맥주가 있듯이. 근데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어느 그 생사케 캔으로 들어오는 거 한번 팔기도 하는데 그러면 생사케를 받아다가 그 사케 공장 근처에다가 포장마차촌을 만들어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그만 그 사케 양조장을 거기다 이렇게 밀집시켜 놓으면 사실 군산에 지금 가보면 건축 자원만 있지 사실 먹거리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럼 사케를 기반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군산은 일본 음식이 잘 발달돼 있어요. 스시 이런 건 아니지만 단팥. 이제 이성당의 기본 경쟁력이 이성당 사장 남편이 하는 그 단팥 그 회사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독점을 한다는데 그게 일본 적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라스케라고 그래갖고 나라스케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웽오이라고 하나 이게 일본 단무지입니다. 근데 그게 사케 만든 겨에다가 절이는 거기 때문에 군산에다만 만들어요. 그래서 군산에 이미 사케도 있지만 관련된 식품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다른 도시가 경쟁할 수 없는 수많은 상품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우리가 큰 관심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역에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지역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수많은 기회가 있는 거고 제주도가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제주도에 태어났지만 제가 아니고 태어났다고 해서 제주를 안다 이런 전혀 아닙니다. 제주도에 태어나도 어렸을 때부터
예, 우리 입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준비하기 때문에 제주에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주도에서 제주에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제주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은 다 외지인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제주를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부상하는 도시들 공통적으로 외지인들이 개척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역에서 살다 보면 예,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안 하고 대학을 서울로 올라다 보면 뭐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못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장애구나.